나눔의 집도 후원금 운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식당에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언제 합류했냐고. 케어를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방송국에서 저기 잘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상위 1%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음식을 지적하니까 뭐 어떻게. 할머니들에 대한 학대가 없었다고 언론 인터뷰로 증언한 5, 60대 조리사와 요양보호사가 20대 직원에게 반말 등을 빌미로 공개 사과를 강요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A씨가 결국 C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B씨 역시 직원들의 강요에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네, 7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후원금이 있는데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 이 의혹과 더불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까지 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VCR 함께 보시죠. 네, 맞습니다. 9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한 번도 뭐 아껴 써라 이런 지적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제가 쓰고 싶은 대로 풍족히 썼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상위 1%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음식을 지적하니까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50대 내 어머니가 드시는 식사가 그렇게 형편없었다. 네, 다 먹을만 해. 그렇게까지 몰인정하지 않아. 부모 자식이니까 허탄하게 얘기하는데 좋은 말로 얘기하면 똑똑한 편이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억셌어. 그래서 뭐 그렇게 당하고 살 할머니들이 아니야. 뭐 스님이 뭘 한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얘기하는 거 송월 스님 같은 사람들 갖고 놀고 뭐 농담하고 같이 농담하고 막 그랬는데 뭐. 나오기 싫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내가 못 나가겠다 그러면 나오게 억지로 끌어낸 적 없으세요. 당신들이 스스로 나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분명히 자유의사였고 자유롭게 다니셨고 종교도 자유로웠고 그러니까 뭐 제가 보는 한은 학대가 있었다면 나는 아마 이 봉사를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나눔의 집만큼은 할머니들한테 진실된 곳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MBC PD수첩에서는 나눔의 집 내부 고발자들이 나라에서 주는 거 외에 할머니에게 병원비나 간병비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단 한 푼도. 사실 저도 이 한 단어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특히 119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119 구급차 비용을 나눔의 집에서 내지 않고 할머니들에게 부담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본 영상에서도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죠. 학대 논란 기사 보시고 스님 어떠셨습니까? 아니 여기 계신 어른들이 의료보호 대상자예요. 들어갈 돈이 없어요. 병원에 모시는 경비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것 말고는 들어갈 돈이 없다니까. 뭔 돈을 드려요? 에? 네. 그건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갖다 쓰면 안 돼요. 의료보호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공짜로 해주는데 거기다 뭔 돈을 어디다 누구를 준다는 말이에요. 변호사님 학대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위안부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 고발 직원분들의 말씀도 저도 직접 들어봤고 또 그 다른 이제 법인 측 말씀도 들어봤고 어느 쪽에 속하지 않은 분들의 말씀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얘기가 상반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확실한 거는 이제 그 형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분들은 다 이제 그 의료 수고를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도 나오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또 지원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또 뭐 아산병원 등 이제 몇 개 병원에서는 이미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는 다 전액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병원비가 오히려 이제 어디에 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게 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분명히 뭐 충분히 이제 케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 무상으로 해주는 기관이 많은데 오히려 어디 병원 지출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학대 뭐 인권이라든가 뭐 이제 경기도라든가 뭐 수사기관에서 이미 학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1차적으로 이제 광주시에서 이제 노인학대 전문 기관에다가 이제 노인학대가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나 이제 조사를 하였는데 그 이제 잠재적 학대, 그러니까 즉 학대는 없었지만 이제 학대의 뭐 위험은 있다. 그게 뭐 라는 결과가 나와서 일단은 노인학대는 없는 것으로 이제 법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네, 박봉용 기자님은 취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보도는 학대라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루 지나니까 그 표현들이 학대로 이제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언론이 갖고 있는 이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으로 뽑거든요, 타이틀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끌어당기기 위한 그 방법이에요. 그게 네.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커지다 보면 이게 굉장히 과장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취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장 취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장 취재가 중요한 이유는 현장을 가봐야만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그 현장의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일방의 얘기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했고 현장에도 갔고 하면서 학대했다는 이런 보도들이 전혀 사실과 다르구나. 그걸 저는 알았어요. 굉장히 그와 관련된 증언들을 많이 받았어요. 학대라는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의료비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94세입니다.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의료비가 0원이다? 사실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요? 박지웅님? 사실 할머니들 이 의료비가 나왔다면 그게 문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의료보호 대상자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들은 의료보호 대상자시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병원 진료비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요. 그리고 또 거론을 해도 되나요?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고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그 계실 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건강과 진료는 끝까지 책임을 져라라고 하셔가지고 하다못해 장례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이해가 좀 필요한 게 그럼 왜 영원이었냐가 중요한 건데 이 역사적 배경을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그 사할린 기환 동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 안산의 고향 마을이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피해를 일제 강점기에 이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보호를 해달라고 해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법안을 못 만들어서 그 법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대상자로 이분들을 편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위안부 사태의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위안부분들도 우리도 이제 보상을 해달라, 국가에 정부에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정부의 근거가 없어서 사할린 기환 동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해줘야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게 그렇게 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대상자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2000년 초반에. 그러고 나서 이제 법안이 없어서 이제 NGO 활동가들이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때 만든 게 지금 일명 위안부 피해자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법이 만들면서 시초가 돼요. 여기 이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생계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의료급여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이게 이제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건데 처음엔 요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연로해지시니까 병원에 입원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NGO 단체들이 다시 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국가에다가. 아니, 어르신들이 이제 입원을 많이 하는데 간병비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시니까 장제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다시 청원을 넣어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서 개정해서 2017년도에 두 가지 항목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바로 간병비 지원, 그 다음에 장제비 지원 해서 5가지, 총 5개 항목이 지원해서 어르신을 이제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쓸 게 이제 없는 거죠. 안전하게 다 보호가 이제
생활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딱 지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온 거기 피스첩에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병원비 같은 경우가 아까 무료라고 했죠. 간병비는 무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병비는 개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입원을 하게 해서 간병을 하게 되면 간병비는 어르신이 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관에서 내줄 수 없으니까 어르신이 냈다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간병비조차 어르신들에게 냈다고 하는 취지는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르신들이 간병비를 내주면 여가부에서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즉 뭐냐면 이게 간병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지원을 다시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기관에서 왜 돈을 지출이 않느냐 계속 나오는 그 이해를 계속 하다 보면 간병비 지출 같은 경우도 어르신이 했다고 PD수첩에 나오는 부분에 있으면 일반 분들은 되게 공부할 거 아닙니까? 기관에서 왜 간병비를 안 대줬냐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PD수첩에서 충분히 이해를 방송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다 빼고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에게 기관이 하나도 지원이 안 한 걸로 이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예. 아니 거기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이게 제가 처음에 피스톨 봐서 되게 의아했던 게 뭐냐면 아 이분들이 조사를 덜 했구나 생각이 딱 들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한 번만 떨어졌어. 그냥 거꾸로 이것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러면 거꾸로 PD수첩에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다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고 1번부터 5번 항목이 다 여기 그 법적 근거가 돼 있더라. 그래서 무료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 편성에 영원히 될 수도 있고 뭐 집행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 번만 물어봤어도 그 장면은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게 뭐냐면 어르신들에게 생명의 좀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나 간병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PD수첩에서 좀 확인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사실로 좀 드러나 적시해서 만약에 사실로 지금 될 경우에는 솔직히 명예가 훼손되는 건 기관에서도 오해가 사는 부분이니까. 근데 일반 분들은 그냥 이거는 모르고 그냥 PD수첩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홍보밖에 안 사죠. 어떻게 저렇게 나쁜 기관이 있을 수가 있을까? 위안부 특히 위안부 어르신을 그렇게 또 잘 위한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구급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료비 부분이 아니고 개정상 예. 교통비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원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부분인데 그 간호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PD수첩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성들이 여러 곳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 부분이 그 얘기한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정부 지원 내외 지원한 게 없습니다의 단어 카테고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피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항목은 맞는데 그 뒤에 있는 해석 부분이 필요한데 그 해석 부분을 안 붙였다는 얘기죠. 즉 이런 1항부터 5항까지를 붙여줘야 되는데 즉 방송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푼도 기관 지원, 정부 지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좀 안내를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 얘기는 맞긴 맞지만 실질적으로 좀 기관을 좀 훼손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회계 자료 같은 걸 보면 실제로 어르신들이 병원 치료도 자주 받으러 다니셨고 네. 다녀오시는 과정에서 찻집에 들러서 차를 들기시거나 외식을 하신 이런 자료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할머니들이 이제 뭐 장을 좀 보고 싶다 또는 뭐 간식거리를 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날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들을 이제 차에 모시고 시장 근처에 내려드리고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할머니 뭐 시장 보실 거 보시고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해서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학생들이 와가지고 할머니들 한 달에 한 번씩 뭐 마사지를 해드린다든지 또는 뭐 얼굴 팩을 해드린다든지 그런 거는 또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받으시는 뭐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 근데 아까도 이제 앞서 스님이 말씀하셨지만 할머니들이 이제 연세가 되시고 드시면서 한 가지 이제 나타나는 게 직접적으로 뭔가 하셔야 되는 것들, 뭐 그림을 그려야 되거나 글을 써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피하시더라고요. 받는 서비스는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거는 뭐 근데 뭐 이 나눔의 집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일반 어르신들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이 영원히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비가 영원이라고 진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그 오시는 자원봉사자분들 만약에 그분들을 뭐 페이를 줬다면 그게 프로그램비가 됐겠죠. 근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시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비가 영원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돼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광주시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이제 시설회계랑 법인회계가 구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회계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관련 비용이 지출이 없었더라도 법인회계에서 법인 계좌에서 지출이 된 경우도 그 가능성이 사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이제 언론에서 문제 삼는 거는 사실 이제 시설 관련 자료만 보고 문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시설 법인 아니면 또 역사관까지 이제 세 개 기관에 대한 회계들을 전부 다 놓고 봐서 과연 정말 지출이 없었는지를 이제 통합적으로 봐야지. 왜냐면 분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한 부분의 회계만 봐서 할머니들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좁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할머니들 식사는 박재웅 씨 잘 나오는 편이었나요? 할머니들 식사 같은 경우는 그 조리사 선생님이 계시면서 계속 또 해드리고요. 이제 말 그대로 가정식으로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할머니들이 뭐 드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식재료를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식재료비를 아마 계산한 것만 보셔도 어느 정도 할머니들이 뭐 잘 드셨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 이제 할머니가 이제 입맛이 없으시고 하신 분들은 가끔 진짜 뭐 죽을 써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방송에도 나왔지만 뭐 물을 말아 드신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보는 한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들의 식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재웅 씨하고 지금 근무 기간이 겹치지 않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이제 PD 수첩을 보고 음식을 지적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잇몸이 안 좋으니까 물 말아 드신 적 있고 흰밥 먹은 거 있고 내가 그거는 인정하는데 간호사한테 이번에도 그랬어요. 인정하는데 선생님도 알죠. 그걸 왜 그렇게 먹어야만 되는 이유를 알잖아요. 간호사다 보니. 나는 항상 보고를 하니까 요즘에 이 할머니는 이렇게 드세요.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 항상 이제 회의 시간에 보고를 올리니까 그럼 간호사 충분히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찬이 없어서 흰밥을 주고 물 말아 드셨다는 거는 나는 왜 그렇게들 말을 했을까요? 간호팀장은 더 잘 알잖아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먹어야만 되는지. 제가 거의 시설 경험으로 20년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뭐 영양사 많은 곳에서도 해봤고 나는 다른 데보다는 정말로 우리나라에 그래도 뭐 요양시설에 1% 안에 들지 않을까? 이런 자부심으로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언제 학대했냐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은 그게 아니라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저기 케어를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방송국에서 저기 잘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 흘린 것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옥선 어르신이 침상에서 떨어지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날이 있는 날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이제 케어하셨는데 케어하는 아침 5시 반에 항상 5시 반,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케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케어를 할 때는 저기 아무 이상이 없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경들을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지셨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들어오니까 그러시더라고. 나 넘어졌어. 근데 괜찮아. 그래서 어머니 저기 빨간데 병원 가셔야죠. 그랬더니 아니야, 난 괜찮아. 저기 하나도 안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자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가신다고 완강하게 그 어머니가 고집이 좀
남다르세요. 자세히 자기네들이 뻔히 알 텐데 이거는 원초적으로 하면 팀장님이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병원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국장이 그렇지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았어요. 보은 어르신이 보은에 계셨었거든요. 보은에 계셨는데 다리가 아프셔갖고 이제 처음에는 참 민감하셨어요. 처음에 왜 막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여기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막 안 좋게 그러시더니 지금은 그냥 고맙다고 여기 갈 생각도 안 하세요. 그냥 너무 고맙다고 그냥 저희한테도 그러시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고맙다 그러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진짜 몇 년 되지도 않은 봉사 인턴으로 왔던 친구들이 몇 번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겪어보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무슨 학대를 했다는 그러면 막말로 우리는 그걸 학대한 걸 방조한 거잖아요. 봉사활동을 갔던 우리들은 그분들이 학대하는 거를 보면서도 방조하고 그냥 우리 봉사 시간이나 챙기고 우리 어디 자소서 쓰는 데나 쓰자고 우리가 봉사활동 간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왜곡돼서 나가는 게 나는 솔직히 싫더라고요. 네, MBC PD수첩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제보자들을 만났다면 MBC PD수첩이 그런 방송을 할 수 있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게 사용된 후원금이 6,400만 원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후원금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죠, 변호사님? 후원금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맥락은 우선 이제 이런 할머니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의료비라든가 이제 식비 같은 건 이제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이미 다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후원금은 이제 할머니들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시설에서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할머니들이 이제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법인 측에서도 이제 시설에서 이제 할머니들에 대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반려하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무슨 건강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승인을 해주고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도 그게 다 사용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이월되고 회수되는 일도 있었다고는 해서, 물론 할머니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더 세심하게 노력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법인이 할머니들에 대해서 돈이 아까워서 돈을 아끼려고 그 돈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그 돈을 안 썼다고 보는 것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만 더 의문을 가져봤다면 사실 이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봉윤 기자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고 여러 제보자들을 만날수록 그들이 내건 공익제보라는 단어에 의문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글쎄 이제 그거는 제가 공익제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정황들을 놓고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취재를 했었는데 제가 쓴 이제 기사가 있거든요. 그 불교신문에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일단 일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내부 고발 직원들이 내부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조직을 구성하도록 종용하고 호봉, 직급 등 직원 처우 개선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게 이제 작년 7월에 이사진에게 제출한 제안서 안에 그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미 작년 7월 달에는 이런 문제들을 내부에서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직급과 호봉을 올려달라. 그리고 조직을 개편해서 4개 팀을 만들고 4개 팀장에 우리를 시켜라. 이 조직들까지 다 만들어서 그 문건에 담았어요. 실질적으로 월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운영권에 대한 침해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순수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나눔의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면 그 내부에서 잘 운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또 끊임없이 이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면 그건 그 좋지 못한 행동이 되겠죠. 순수성이 근데 의심받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요구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이제 보도에는 나온 게 없지만 조계종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증명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 의도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들은 되겠다. 전 이제 그렇게 봤었거든요. 누구를 위한 제보인지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평가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PD수첩에서 나온 회계 자료도 의료비와 장의비, 재활비가 0원인 2018년만 쏙 빼서 언급한 부분도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의비와 재활비 지출 내역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2019년도 회계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9년에는 재활비 항목이 국고지원금을 초과해서 후원금에서 사용됐어요. 양태종 변호사님,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자료만 놓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도 사실 시설회계, 법인회계 그리고 뭐 역사관회계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설회계에서는 이 의료비, 장의비 뭐 그리고 재활비가 0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계인 법인회계에서 지출이 된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제가 법인 측에도 물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혼동이 돼서 그리고 과거엔 더 했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 해 전체 결산 자료 그리고 그 전후해의 그 결산 회계 자료를 놓고 비교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지 요 단면만 놓고 봐서 이건 문제가 있다. 뭐 할머니들에 대해서 제대로 케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이사회 때도 앞으로는 이제 이 나누회지 법인의 이런 회계 문제 같은 거를 이제 그 외부 감사 기관, 회계법인에다 이제 그 지정된 감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매년 이제 외부 감사를 받게 해서 아예 이런 시비를 없어서 공정한 법인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나눔의 집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행정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그런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몇 년간 부처님 오신 날 즈음이면 MBC가 확인되지 않은 불교 폄훼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흥스님 성추행과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제작진은 지난해 말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서 경찰에 송치되기도 했는데요. 불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에 나가서 불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영방송으로서 불교를 꼭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슨 정치적인 색깔도 아닌데도 괜히 불교가 탄압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오시기 전에 행사를 우리는 앞두고 명절이나 마찬가지인데 불자님 정서들을 자극시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에 관계 있는 것도 아닌 것을 항상 그 방송을 다루는 걸 보고 정말 이거는 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매년 부처님 오신 날 하루 전에 꼭 부처 관련된 이 흠집 내기 정도의 그 사실 판단 여부 없이 무조건 불교를 폄하하고 비판하는 그런 거를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도 모든 국민이 국가 공휴일로서 모두가 같이 축복받아야 할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공영방송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비판을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자행을 한다면은 결코 불자라서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장님, 코로나19 위기에도 타종교하고 다르게 불교는 가장 빠르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화합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이런 사실을 매년 아니면 말고식으로 보도를 하고 불교가 문매를 막는 상황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보도가 허위로 밝혀져도 그때 이미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러는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언론계의 다 큰 문제점이 지금 계속
나온 게 의혹 보도로 계속 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사실을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한 것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먼저 의혹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혹이 돼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말지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당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법적 싸움에서 이제 혐의 없음으로 이제 되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렇대, 저 사람은 저렇다고 스티그마, 낙인을 찍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언론계는 언론 뭐 보도 같은 경우에도 뭐 불교 쪽에 뭐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인데 사과 방송 잠깐 자막으로 처리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미안해 뭐 이 정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편수가 크다는 것이죠. 이게 당하시는 분들은 되게 고통스럽게 당했는데 사과는 그냥 간단한 한 줄로 끝나는 그런 생태가 너무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불교계 쪽에 같이 있어 나눔의 집도 마찬가지고 항상 의혹 보도 거의 한 70, 80%가 의혹 보도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로 밝혀진 후에 취재도 충분할 것을 먼저 이렇게 의혹 보도하고 근데 그 의혹 보도를 통해서 관심을 또 국민들에게 받고 국민들은 성격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대한민국이 여기에 막 휘말리는 것들은 예, 그런 건 좀. 사실 저도 보면서 좀 불자로서 불편했던 부분이 월주 스님에게 직원들이 삼배를 올리는 사진, 몇 장의 사진들이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박지웅 씨, 이 불교에서 삼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 이 정도면은 언론에서는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다 혹은 의도적으로 이걸 마치 월주 스님을 신처럼 추앙하는 그런 집단처럼 보이게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송에서는 아마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근무했던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 중에 뭐 오면 저기 큰 스님이 오시면은 무조건 직원들을 데려다가 뭐 삼배를 시켰다. 제가 있을 때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 뭐 제가 있을 때도 그 개신교 신자분의 직원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그냥 뭐 한쪽 편에 서서 그냥 대기하고 계시고 이제 뭐 불교 신자라든지 또는 뭐 일반적으로 종교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큰 스님이 오시면은 삼배를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그냥 뭐 불교계에서는 어른께 드리는 인사인데 그걸 꼭 뭐 직원들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데려다가 뭐 학대를 했다는 식으로 방송을 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뭐 왜냐면 나눔의 집 할머니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죠? 네, 교회를 가셨던 분도 계셨었어요. 할머니들도 또 큰 스님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말씀하신 게 없으셨었고 할머니들의 종교는 뭐 당연히 보장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직원분들이 뭐 종교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의 종교의 뭐 어른께 드리는 예의, 어른께 갖추는 예의를 가지고 잘못 좀 왜곡한다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종교에 대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MBC의 이 PD수첩 보도 때문에 지난 30년간 나눔의 집이 해온 역할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들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파렴치한 집단처럼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의 쉼터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산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나눔의 집을 찾고 있다고 하죠. 박지웅님, 어떠셨나요? 나눔의 집을 찾는 학생들이 하루에 주말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하루에 약 200여 명 이상이 됩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하루에 뭐 진짜 1000명 이상 학생들이 올 때도 있는데 만약에 MBC PD수첩 또는 다른 언론사 분들의 이제 기사를 내신 것처럼 할머니들을 학대했고 할머니들 뭐 후원금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을 했다라면 지금까지 왔던 이 학생들 또 지금까지 오셨던 후원자분들, 자원봉사자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지금 이 문제가 외부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분들이 뭐 제기를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내부 직원들이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방송을 보고 또 아마 저들을 알아보실 학생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집은 한 20년 동안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도 하면서도 역사의 산 교육장이 맞습니다. 그 근거로 될 수 있는 게 우리 피스로드라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피스로드는 실질적으로 국내 학생과 외국 학생들이 연합해서 방학 때 캠프식으로 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는 장이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호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 다시 이제 국제사회로 나가서 인권에 또 귀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청소년들이 이 나눔의 집 오면서 이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다 바뀝니다. 왜냐면 처음에 와서는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정의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또 성폭력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좋은 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훼손하거나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나눔의 집에서 봉사 활동을 해왔던 봉사자들과 또 김순덕 할머니 여기서 오랫동안 초창기 멤버라고 하시죠. 초기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기서 생활하셨던 김순덕 할머니의 아드님의 저희 BTN을 통해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실은 진짜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참 두려웠던 게 여자로서는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으셨던 분들이고, 그 부분에서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실은 정말 이 봉사를 내가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봉사를 하면서 할머니들을 보면서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싸우고 계셨어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셨고, 국회의원들이 오셔도 당당했고, 역사관도 진짜 이분들이 인권 콘서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 교육을 정말 잘 시켜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중고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은 없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인턴십 교육 비슷하게 해서 아이들이 하루 이렇게 와서 듣고 교육받고 그다음에 그 역사관 안을 정말 잘 해놨잖아요. 그 역사의식 교육만큼은 정말 그 어디서 받은 교육보다도 훌륭했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없애는 건 누구조차 하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왜곡을 시키면 안 된다고요, 제 말은. 내가 인상에 남는 게 할머니들이 뭐 어떻게 농담하다가 한복이 입고 싶다고 그러니까 초창기 때 그때는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럴 적에 이제 한복을 5사람인가 6사람 그걸 한복을 해줬어. 해줘가지고 한복을 입고 좋다고 하고 막 하는 것을 내가 내 장면에 그거를 하고 어머님이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게 또 인상이 남고 또 한 번은 그 초창기 때 100만 원씩을 그 할머니들한테 준 거야. 송월주 스님이 직접.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할머니들이 외롭고 그러는데 그런 큰 스님님이 돈도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우리 논아주고 자랑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재미나게 지냈었어요. 스님들하고. 나눔의 집이 그래도 할머니들을 위해서 헌신한 단체인데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되지. 그 나눔의 집의 원 동력이 초창기 때 어려웠을 적에 스님들이 거기 상주하고 뭐 여러 스님들이 해가지고 스님들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만큼 지금까지 발전이 온 거지. 어떻게 됐건 간에 뭐를 하건 간에 그러니까 고마운 거지 뭐. 네, 기존 언론에서는 듣지 못했던 그런 사뭇 다른 인터뷰입니다. 스님, 가족처럼 지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스님께서는 화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도 초창기에 가봤거든. 초창기에 가봤어. 내가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은 93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항무지니까 가봤어요. 그때는 뭐 집도 초라하고 그게 다 초창기 누가 그건 위안부 할머니만데 누가 돈을 갖다 줘요. 그리고 불교 신도는요, 뭐 절짓자, 부처님 모시자 그러면 돈 내요. 시주하는데 뭔 복지 사업 하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내가 27년, 8년 동안 사회복지 사업에도 스님 그 좋은 일 한다는데 내가 돈 좀 드릴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달라고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사회복지 사업 그거 왜 한지, 왜 중이, 왜 그런 거 돼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끝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에? 아름답게 향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서로 촉진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안 될 판에 이걸 그렇게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나눔의 집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오해가 풀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끝으로 나눔의 집,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하는지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께 가장 죄송하고요. 이제 뭐 많은 이제 후원과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이제 이견은 있지만 어떤 간에 이런 걸 용기를 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수면 밖으로 해주신 그 내부 고발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법에는 어떤 간에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그런 문제는 있지만 뭐 저는 그분들의 순수한 의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저도 사실 뭐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런 문제로 이제 사회복지 사업 자체가 좀 위축이 되고 기후 문화가 더 줄어들까봐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간에 이 문제가 조만간 잘 해결이 되고 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이 져서 이 문제가 잘 돼서 뭐 더 이제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제 행복한 여생에 이바지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집은 상당히 좋은 집이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 특수시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그다음에 그 특수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신 곳이고요. 그래서 이 기관이 사회적 정화 노력을 통해서 새로 향후 100년의 나눔의 집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화적 노력을 통해서 투명한 회계를 다시 또 한번 또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NGO 단체 활동들, 그다음 그런 것들이 훼손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나눔의 집이 또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재용님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한 말씀으로 줄여서 말씀해 주신다면? 나눔의 집은 나눔의 집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의 왜곡도 어느 누구의 뭐 펌에도 받지 않고 나눔의 집은 나눔의 집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30년 동안 헌신해온 나눔의 집이 제대로 평가되고 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이 좀 책임 있는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현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불교 사회복지, 경영이 있는 불교 사회복지로 전환되는 동기가 됐으면 쓰겠다. 꼼꼼한 경영을 할 수 있고 규정이나 법령이나 그런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운영해 가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요. 소위 경영이 있는 이런 복지기관으로 거듭나는 여러 가지 종단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다음에 참여자들의 그런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을 가일층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불교 사회 발전에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화위복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할 때는 시간을 이렇게까지 길게 잡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 들어야 할 말도 많고 왜곡된 사실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이어오게 됐는데요. 사실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일제강점기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짓밟혔던 할머니들이 이번 사건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픈데요. 이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다뤄주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영의 갈등과 이념의 대립이 또 다시 할머니들의 이름과 가슴에 상처를 남기지 않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